두 개의 총구, 다카노 가즈아키, 탕 하는 나직한 파열음을 듣고 이시야마 겐타는 생각했다. 설마 총성인가? 자동차에서 나는 백파이어 소리와는 명백히 달랐다. 뱃속을 뒤흔들어 쩔쩔매게 하는 폭발음. DVD로 자주 보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익숙한 사운드였다. 더욱이 그것은 단발이 아니라 몇 차례 간헐적으로 울렸다. 이시야마는 들고 있던 대걸레를 벽에 세우고서 4층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골든 위크 연휴 중이라서 도쿄도 안은 한산했다. 늦은 오후인데도 왁자지껄했던 평일이 거짓말인 듯 했다. 이시야마는 소리가 들린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트럭들이 늘어서 있는 운송회사의 낮은 건물, 그 맞은편에는 관공서 같은 어떤 시설이 있었다. 귓속에 남은 느낌으로 미루어 보건대 소리는 더 멀리서 들렸다. 고속도로 고가교가 지나는 저 부근이 아닐까? 사람들의 비명이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범죄가 만연한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말이야. 하고 이시야마는 창가에서 떨어졌다. 잘못 들었겠지. 단조로운 일을 하다가 한숨을 돌리기에는 딱 좋았다. 바닥에 왁스를 칠하는 작업에 복귀하려고 했더니 이시야마! 하고 외치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울렸다. 1층에서 5층에 걸쳐 설치된 비좁은 계단 공간에 되울렸다. 네, 이시야마는 대답하면서 4층을 떠났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장은 이래서 싫다. 좁은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10칸쯤 내려가면 나오는 층계참에서 방향을 튼 뒤 다시 그만큼 내려가면 아래층에 도착한다. 곧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야만 하므로 3층, 2층, 그리고 1층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눈이 핑핑 도는 기분이었다. 아저씨는 계단 아래 좁은 공간에 있었다. 방화 셔터가 닫혀 있어서 1층은 2평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4층이랑 5층만 남았군. 아저씨가 말했다. 이시야마와 동일한 작업복으로 작은 몸집을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는 교화빌딩 메인터넌스라는 상호가 수놓아져 있고 팔에는 이 학교를 출입하는 업자임을 나타내는 완장이 둘러져 있었다. 이시야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쪽 2층 바닥에 왁스를 바르면 이 지긋지긋한 현장은 끝난다. 6년 동안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 1,5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제3교사 재단장 공사를 모두가 놀고 있는 연휴 중에 끝마쳐야만 한다. 잠깐 회사에 얼굴 좀 비치고 올게. 남은 일 좀 하고 있어. 네, 1시간이면 돌아올 거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서 방화 셔터에 설치된 금속재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난감해하며 돌아봤다. 열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작업 현장 열쇠는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이시야마에게 맡겨도 될지 고민하는 거겠지. 잠그고 가세요. 이시야마는 말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귀찮아지니까요. 알겠다. 아저씨는 열쇠를 쥐고서 문 밖으로 나갔다. 문 맞은편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셔터 자체는 전동식으로 열리고 닫히지만 스위치는 맞은편에 있다. 이시야마는 5층짜리 학교 건물에 갇힌 셈이었다. 사람 하나 없는 학교는 을씨년스러웠다. 이시야마는 작업복 가슴 주머니를 뒤져서 넣어두었던 이어폰을 꺼냈다. 카드형 FM 라디오만이 작업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도구였다. 두 귀를 막는 포터블 오디오는 사용하지 말라고 고용주가 금지했다. FM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췄다. 옛날 시대에 유행했던 팝송이 들렸다. 리듬에 맞춰 발장단을 치면서 이시야마는 생각했다. 1층에서 3층 바닥에 발랐던 왁스는 이미 말랐을 것이다. 지금 3개 층의 창문을 닫고서
불을 꺼두자. 그러면 아저씨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철수할 수 있다. 1층은 좁은 계단 공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학생 식당과 매점이 동일한 층에 있지만 방화 셔터 밖에 있었다. 이시야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실내와 수납장이 늘어선 짧은 복도와 막다른 곳에 있는 널찍한 검도장, 복도 반대편에는 화장실, 운동화를 벗고서 60평쯤 되는 넓은 도장에 오른 뒤 샤시를 하나씩 닫아 나갔다. 도장 정면에는 넓은 도코노마가 있고 좌우 벽에는 문이 하나씩 있다. 탈의실과 교원 준비실인 듯 했다. 양쪽 내부를 다 들여다보고서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3층도 복도에 발랐던 왁스가 말랐는지 확인하고서 막다른 곳에 있는 유도장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다다미가 펼쳐져 있어서 가장자리에 깔린 마루에만 왁스를 칠했다. 탈의실과 교원 준비실과 창문을 확인한 뒤 도장을 나오면서 벽 스위치를 찾아 불을 껐다. 유도장이 예상보다 더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해가 거의 다 저물었다. 이시야마는 아저씨가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불안해졌다. 밤이 드리운 학교는 꽤 무섭지 않은가. 4층으로 돌아온 이시야마는 대걸레를 들고서 왁스칠을 재개했다. 복도 옆에 있는 음악실과 끝에 있는 미술실, 양쪽 모두 넓이가 30평쯤 됐다. 마루 재질이 각각 달라서 수성과 유성 왁스를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적당량을 타일 위에 떨어뜨린 뒤 대걸레로 퍼뜨려 나갔다. 이렇게 교실을 청소하고 있으니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이름도 없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프리 아르바이터가 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 두 교실과 복도를 칠한 뒤 4층 작업을 종료했다.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수월하다. 라디오에서 10대 시절의 인기를 끌었던 곡이 흘러나왔다. 이시야마는 음악에 푹 빠진 채 바로 위인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5층은 좁다. 2평쯤 되는 비품 창고뿐이었다. 안쪽에 있는 철문은 아마도 옥상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이리라. 얼른 끝내버리자며 왁스를 바닥에 뿌리고 있으니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시야마는 내려가는 계단 쪽을 돌아봤다. 형광등 불빛이 음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금속음은 저 멀리서 울리는 듯했다. 무슨 소리일까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비로소 알아챘다. 1층 방화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였다. 아저씨가 돌아온 게 틀림없다. 그런데 어째서 금속문이 아니라 셔터를 통째로 열고 있는 거지? 문 열쇠를 갖고 갔을 텐데. 이시야마는 계단 가까이에 가서 라디오 이어폰을 빼고는 아래층을 향해 외쳤다. 아저씨, 이쪽은 곧 끝납니다. 대답이 없었다. 난간 틈새로 몸을 내밀어 1층까지 확 트여있는 공간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이리로 올라오겠지. 내일 시공주에게 현장을 인도하기 전에 아저씨가 자신의 눈으로 작업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만 하니까. 비품 창고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시야마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발걸음을 멈췄다. 창 밖, 아까 총성 같은 파열음이 울렸던 부근이었다. 이제야 알아챘는데 상당히 전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렸던 듯 했다. 아저씨, 밖에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작업을 어서 끝마치자고 마음먹고서 대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어폰을 귀에 다시 꽂자 추억의 노래가 갑자기 끊어지더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음악이 나오던 도중입니다만 무차별 살상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오후 4시 50분경에 메구루구 대교 위에서 엽총 2자루를 소지한 남자가
행인을 향해서 발포했습니다. 4명을 사살,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이시야마는 대걸레로 움직이던 손을 멈추었다. 아까 들었던 폭발음은 역시나 총성이었나? 현장 주변에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있어서 범인이 안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께서는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졌던 음악이 다시 서서히 흘러나왔다. 이시야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현장 주변에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있어서 범인이 안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이시야마는 이어폰을 획 빼내고서 귀를 기울였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누군가가 한 칸 한 칸씩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시야마는 비품 창고를 나와 계단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엿봤다. 거친 숨소리가 났다. 그 낮은 목소리는 명백히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다. 설마 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른 공상을 필사적으로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의지와는 정반대로 싸늘한 냉기가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발소리는 2층에서 3층 사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멈추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대체 누구지? 누가 이 건물에 침입한 거지? 하고 나올 뻔했던 목소리를 이시야마는 황급히 삼켰다. 엿보고 있는 계단 아래 여러 겹이나 겹쳐진 난간 사이로 검은 원통이 어른거렸다. 총구다. 엽총을 소지한 남자가 이시야마가 있는 최상층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아까 셔터를 연 사람이 아저씨인 줄 알고 크게 부르고 말았다.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느냐고 자책했다. 침입자는 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난간 틈새로 보이는 총구가 3층에서 4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시야마가 있는 5층에 곧 도착하리라. 이시야마는 숨을 고르며 굳어버린 두 다리를 억지로 바닥에서 떼어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까 발을 살금살금 내디디며 비품 창고 안쪽으로 가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철문을 밀어 열려고 했다. 손잡이를 돌렸을 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 정도는 듣지 못했으리라 애써 믿었다. 그대로 상체로 밀어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아래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바로 아래인 4층에 도달했다. 이제 도망칠 데가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요이가 맹렬히 밀려들었다. 어쩌지? 어쩌면 좋지? 이 좁은 비품 창고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어디에도. 바닥에 펼쳐져 있던 파란색 비닐 덮개가 눈에 꽂혔다.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덮개 끝을 살며시 들어올리고는 바닥에 놓여있는 페인트통과 접사 다리 사이에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누군가가 최상층까지 왔다. 귀가 바닥에 닿아 있어서 발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울렸다. 비닐 덮개와 타일의 좁은 틈새로 남자가 신은 스니커즈가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시야마를 향해 다가왔다. 이미 발각된 게 아닐까? 상대는 자신이 덮개 아래에 몸을 숨겼음을 알아챈 게 아닐까? 발이 멈췄다. 바닥에 납작 누워있는 이시야마의 머리 마취였다.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에 가벼운 압력이 느껴졌다. 이시야마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침입자가 총끝으로 비닐 덮개를 찌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숨어있지 않은지 찾고 있었다. 부스럭 덮개를 누르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부스럭 침입자의 두 발이 또 한 걸음 이리로 다가왔다. 부스럭 다음에 찌른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머리를 건드릴 것이다. 이제는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이시야마의 입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여긴 메구로 경찰서 공보 차량입니다.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교사 안에 흘러들었다. 경찰차가 아래에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듯했다. 숨을 헉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비품 창고에서 계단실 쪽으로 나갔다. 아까 이 부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이 현재도 도주 중입니다. 범인이 부근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문단속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외출은 되도록 삼가십시오. 이시야마는 청각에만 의존하여 침입자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확성기 음성이 멀어지자 발소리가 창가에서 벗어났다. 다시 비품 창고로 돌아올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신발의 고무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 저 남자가 돌아온다면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발각되겠지. 여기에 계속 머무는 건 위험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휴대전화는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작업용 차량에 놔두고 와버렸다.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서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그래, 바로 셔터야 하고 깨달았다. 엽총을 소지한 남자는 1층 방화 셔터의 개피의 버튼을 누르고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지금도 셔터는 여전히 열려있지 않은가. 이시야마는 머릿속으로 건물 구조를 떠올렸다. 계단이 있는 공간은 건물 측면에 위치한다. 침입자가 복도나 교실, 도장 안에 있다면 계단은 사각지대일 것이다. 적의 눈을 따돌리고 1층까지 내려간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뿐이다. 겁먹지 마. 이시야마는 스스로를 북돋았다. 이곳에 틀어박혀 있다가는 엽총의 먹잇감이 될 게 뻔하다.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침입자는 계단이 아니라 4층 이하 아래층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시야마는 비닐 덮개를 살며시 들어올리고서 주변을 둘러봤다. 5층에는 자신밖에 없었다. 누운 상태로 몸을 한 바퀴 굴러서 덮개 밖으로 나왔다. 몸을 일으키니 가볍게 현기증이 났다. 시야가 또렷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계단실 입구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불현듯 5층 창문에서 밖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목소리를 낼 순 없지만 몸짓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밤이 돼서 현재 학교와 인접한 운송회사 부지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다. 이시야마는 귀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며 계단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반쯤 내려와 층계참에 서니 벌써 침입자의 위치를 알아챘다. 4층 복도였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남자는 음악실과 미술실 앞을 서성이고 있는 듯했다. 틈을 보아 아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체온이 올랐는지 날씨가 덥지 않은데도 이시야마의 관자놀이를 타고서 땀이 흘렀다. 등을 벽에 붙인 채로 발소리가 안쪽 미술실로 향하기를 기다렸다. 이쪽으로 다가오던 인기척이 복도 가장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 반대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이시야마는 침을 삼키고는 난간을 가볍게 짚고서 한 칸 한 칸 신중히 내려갔다. 4층에 도착했다. 계단실 입구 앞을 복도가 가로지르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발각될 우려는 없다는 뜻이었다. 의연하게 발소리가 멀어지는지 확인한 뒤 이시야마는 4층 계단실 입구를 지나서 내려갔다. 잘 풀렸다. 반층 아래에 있는 층계참에서 4층을 엿봤지만 알아차린 낌새는 없었다. 뛰고 싶은 마음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어쨌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층, 2층을 통과했다. 이제 반층만 내려가면 1층이 나온다. 그러나 층계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시야마는 탄식을 흘렸다. 방화 셔터가 닫혀 있었다. 이래서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 단씩 건너뛰며 계단을 내려간 뒤 셔터에 달린 금속문이 열리길 바라며 밀어봤다. 덜커덩.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시야마는 화들짝 놀라 눈을 치떴다. 4층에서 발소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발각됐다. 무차별 살인범이 자신이 1층에 있음을 알아챘다. 이시야마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랐다. 1층에는 몸을 숨길 만한 데가 전혀 없어서였다. 숨으려면 2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전속력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다. 2층 복도로 나간 이시야마는 오른쪽 검도장과 왼쪽 화장실을 재빨리 견주어 본 뒤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곧이어 발소리가 바로 뒤쪽에 있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적은 1층으로 내려갔다. 이시야마는 좁은 화장실을 나와 다시 위층으로 향했다. 4층에는 음악실과 미술실이 있다. 그곳에는 모두 교원 준비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로커나 수납장도 비치되어 있겠지. 그만큼 숨을 수 있는 곳은 많다. 그러나 이시야마는 4층에 도착하고서 즉시 계획을 변경했다. 열려있는 창밖, 인접한 운송회사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어둠을 뚫고 지상을 내려다보니 퇴근하려는지 두 남자가 차고 밖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는 낼 수 없다. 이시야마는 두 손을 크게 휘저으며 두 사람의 관심을 끌어보았다. 제발 알아차려줘. 두 중년 남자는 담소를 나누며 운송회사 사무소로 향하고 있었다. 옆 학교 건물 좀 올려다보라니까. 이시야마는 정신이 팔린 나머지 발소리가 아래층에서 위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접근해오는 인기척을 감지했을 때 발소리는 이미 3층을 지나 속도를 높여 이리로 향하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섬뜩해하며 뒤를 돌아봤다. 반층 아래 층계참에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아날 여유도 없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가 층계참에서 단숨에 뛰어올라 바로 눈앞에 섰다. 다혈질일 것 같은 눈이 이쪽을 지그시 노려보고 있었다. 피해자의 피인지 남자가 입은 셔츠 앞면이 붉게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는 총이, 거무스름한 윤기가 흐르는 산탄총이 쥐어져 있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을 뻔했다. 목숨을 구걸하고자 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자니 상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총을 소지한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 남자는 이시야마를 안심시키려는지 들고 있던 총을 내렸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다. 겁을 주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안심해요. 지금부터 사정을 설명할 테니까. 이시야마는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사정? 지금 바깥이 아주 소란스러운데. 남자가 잠시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부근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십니까? 이시야마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엽총을 이용한 무차별 살상 사건. 네, 그 범인이 이 건물에 숨어들었습니다. 범인이요? 이시야마는 되묻고서 비로소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범인이라고 하시면... 아니요, 난 범인이 아닙니다. 남자가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띄었다. 그저 지인이죠. 범인과 같은 사격 클럽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세요. 남자가 피에 물든 셔츠 단추를 풀고서 안에 받쳐 입은 티셔츠를 보였다. 가슴팍에 사가미 슈팅클럽이라고
프린트되어 있었다. 이시야마는 잠자코 남자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계단 아래를 들여다보면서 남자는 말을 이었다. 오늘 사격장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놈을 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느닷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발포했어요. 원체 이상한 면이 있던 놈이었는데 어쩌면 마약이라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시야마는 뒷말을 재촉했다. 발포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차에서 내려서 녀석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피가 내 몸에 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마터면 살해될 뻔했죠. 그렇다면 이시야마는 결례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확인했다. 당신은 무차별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입니다. 남자가 웃었다. 나도 총이 있어서 그놈의 뒤를 쫓아 이리로 왔습니다. 이시야마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목숨의 위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안도했던 것도 잠시 새로운 불안감이 치밀었다. 그럼 범인은 지금도 이 건물 어딘가에? 안심해요. 이 안으로 들어와 금세 총으로 제압하고서 화장실 배관에 묶어두었습니다. 몇 층이었더라?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에만 있다. 검도장 앞이다. 더욱이 남학교라서 남녀 구별 없이 하나뿐이다. 화장실은 2층에 있는데. 그래요. 그놈은 거기 있습니다. 이시야마는 소름이 끼쳤다. 아까 이 남자를 1층으로 보내기 위해 잠시 뛰어들었던 비좁은 공간. 그 안에 범인이 있었단 말인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기척은 느끼지 못했는데. 개인 칸에 밀어놓고서 밧줄로 묶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 개인 칸 안에 묶어놨구나. 납득하자마자 심장 박동이 가라앉는 듯했다. 살았다. 무심코 입에서 그런 중얼거림이 튀어나왔다. 남자도 지쳤는지 두 무릎을 땅에 대고서 주저앉았다. 이 건물 안에는 당신뿐입니까? 네.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아까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셔터 옆에 달린 문이 열리지 않던데요. 열쇠가 없어요. 이시야마는 대답했다. 제 상사가 가지고 나가서. 셔터 그 자체는 열 수 없습니까? 전동 개폐 스위치도 바깥 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놈은 그걸 눌러서 안으로 들어왔던 건가? 불현듯 이시야마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셔터를 닫은 사람은 누구인가? 남자가 말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셔터가 저절로 닫히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농성을 벌이기 위해 닫음 스위치를 눌러놨겠죠. 이시야마는 납득했다. 남자는 근데 난감하게 됐네 하고 4층 계단 공간을 둘러봤다. 한동안 여기에 갇혀 있어야겠군요. 휴대전화는 안 갖고 있습니까? 상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밖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그렇게 말하고서 이시야마가 창 밖을 보니 인접한 운송회사의 불빛이 모두 꺼져 있었다. 영업시간이 지났나 보다.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곳은 저 너머에 있는 도로뿐인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닿을 것 같지 않았다. 이시야마도 남자 옆에 주저앉고는 숨목시계를 힐끗 보고서 말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열쇠를 소지한 상사가 30분 안에 돌아올 겁니다. 30분요? 남자가 초조해하며 되물었다. 그렇게나 오래 걸린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맞아.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을까요? 이 건물은 천장이 높아요. 5m 높이에서 콘크리트 지면에 떨어질걸요? 자칫하면 죽겠네. 남자가 말했다. 이시야마는
어째서 이 사람은 이리도 초조해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불현듯 눈을 돌려 남자의 발치를 봤다. 스니커즈. 화들짝 놀라 엉덩이를 뗄 뻔했다. 최상층 비품 창고에 몸을 숨겼을 때 덥게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신발과 똑같았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총 끝으로 위에서 덮개를 찔렀다는 말인가? 그런데 뭘 위해서? 누군가가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시야마는 소름이 돋았다. 눈 앞에 있는 남자가 무차별 사건의 범인이라면 앞뒤가 맞는다. 셔터 스위치를 잘못 누른 바람에 스스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말았다. 이시야마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밖으로 나갈 방법을 묻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시야마가 무심코 눈을 동그랗게 뜨자 남자가 물었다. 왜 그럽니까? 아니요. 이시야마는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다. 이 추측이 맞는다면 탈출로가 열린 순간에 사살되지 않을까? 아니면 도주하기 위한 인질로 잡힐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때는 30분 이내에 닥쳐오겠지. 아저씨가 돌아와 셔터의 달린 문을 여는 순간 말이다. 하는 수 없지.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서 나란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의혹을 얼굴에 내비쳐서는 안 된다. 이시야마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싹싹하게 웃었다. 낯선 사람과 서로 침묵하고 있는 이 거북한 분위기가 이시야마를 더욱 초조케 했다. 뭐라도 말을 해. 묻어난 화제를 찾아내. 상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시야마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전 이시야마라고 합니다. 상대는 이시야마 씨군요. 하고 말하고는 미소만 지었다. 그래서 계속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을... 쉿! 남자가 갑자기 말을 막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이시야마는 목을 움츠렸다. 남자가 일어서서 계단 난간으로 다가가 귀를 세웠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네? 이시야마도 엉덩이를 띄웠다. 아래층에서 들려온 소리. 아저씨가 돌아왔나? 아니면... 남자는 지금 이시야마에게서 등을 돌린 채 오로지 아래만을 엿보고 있었다. 만약에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뒤에서 덮칠 기회다. 총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아래에서 소리가 난 거지? 망설이다가 이시야마는 결심을 굳히고서 남자에게 살며시 다가가려고 했다. 녀석이 밧줄을 풀었나? 그러면서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이시야마는 동작을 멈췄다. 곧바로 상대의 표정을 살폈으나 미심쩍어하는 기색은 없었다. 녀석이요? 네, 누가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시야마는 냉정을 되찾으려고 했다. 셔터를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2층 부근에서 발소리가. 상사가 돌아온 건 아니라고 이시야마는 확신했다. 아저씨가 돌아왔다면 곧바로 이시야마! 하고 불렀겠지. 그렇다면 남자의 말이 사실인가? 역시나 범인은 따로 있고 2층을 배회하고 있나? 이시야마는 계단 난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포착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상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요. 네. 이시야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산탄총 개머리판을 오른쪽 어깨에 붙이고서 왼손으로 총신을 받쳤다. 총구만 살짝 들어 올렸을 뿐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자세였다. 이시야마는 긴장했지만 남자는 총구를 이쪽으로 돌리지 않고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다. 이쯤 되니 이시야마는 자신의 추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남자를 신용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굳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저 남자가 범인이라면 가공의 범인을 2층에 가두어 두었다고 둘러대고서 탈출로가 열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시야마를 두고 홀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역시나 이 건물 안에는 이시야마와 저 남자, 그리고 무차별로 엽총을 난사한 흉악범 3사람이 갇혀있는 게 아닐까? 딱 하나, 스니커즈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사격 클럽의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된다. 2층으로 내려갔던 남자가 갑자기 걱정됐다. 이건 인간 사냥이다. 도시 한가운데 좁은 건물 안에서 펼쳐지는 생사가 걸린 싸움. 만약에 남자가 범인에게 역습을 당하여 사살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시야마는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틈에 몸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아두는 게 상책 아닐까? 그때 시야 한 구석에 붉은 빛이 비쳤다. 화들짝 놀라 창문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회전등을 밝힌 경찰차가 먼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어디까지 좁혔을까? 대체 언제쯤이야 이 건물로 달려와 줄까? 무슨 새로운 정보가 없을까 싶어서 이시야마는 라디오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FM 방송국에서는 여전히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다. 주파수를 AM 방송국으로 돌리니 뉴스 방송이 나왔다. 이상 무차별 살상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엽총을 난사했던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시야마는 귀를 누르며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도쿄도에 거주하는 회사 경영자로 가나가와 현에 소재한 사격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택에 엽총을 여러 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경찰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심리 상담? 이시야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재 전문가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가토 선생님? 네, 가토입니다. 전화 회선을 통하여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범인의 증상이 교대 인격을 수반하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꽤 특이한 증례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신병과는 다른 인격장애입니다. 흉악한 범죄자 중 상당수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번 케이스는 인격 변화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지킬앤 하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신사적인 인격과 흉포한 인격이 짧은 주기로 교체됩니다. 총성이 울렸다. 이시야마의 심장이 하마터면 터질 뻔했다. 아래층에서 아까 그 남자가 지르는 노성이 들렸다. 이제 포기해! 도망칠 데는 없어! 그러자 누군가가 흉포하게 으르렁거리며 뻗댔다. 그 소리는 언어가 아니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성이 숨이 격렬하게 헐떡이는 사이에 새어나왔다. 이시야마의 반대쪽 귀에서는 라디오 해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케이스는 두 인격이 서로를 별개의 인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1인 2역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소름을 돋게 할 만큼 앙칼진 웃음이 들렸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시야마의 두 다리에서 또다시 힘이 빠져나갔다. 두 인격이 서로를 별개의 인간으로, 굳이 말하자면 1인 2역. 아래층에서 음침한 웃음과 총 버려! 하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짧은 간격으로 번갈아 들려왔다.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기는커녕 사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남자는 산탄총을 갖고 있는 지킬과 하이드다. 잇따라 두 발의 총성이 일었다.
소리의 질이 약간 다른 걸로 보아 두 정의 총을 갖고 있는 듯했다. 사격 클럽에서 활동했던 범인이 늘 총 두 정을 갖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만 지킬 역할과 하이드 역할이 각각 준비했던 게 아닐까요? 인격이 교대되면 다루는 도구도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도주 중인 범인의 행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시야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생각도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저 아래에 있는 남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경시청 기자클럽의 하라다 씨? 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총력을 기울여 현장 부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만 범인의 도주 경로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시야마는 5층에 있는 비좁은 비품 창고에 도착했다. 또 비닐 덮개 속에 숨어야 하나? 아니면 4층으로 돌아가 음악실이나 미술실에 몸을 숨겨야 더 안전한가? 골든위크 연휴 마지막 날에 벌어진 큰 사건. 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디오 방송이 광고로 넘어가서 이시야마는 이어폰을 뺐다. 아래층이 고요해졌음을 깨달았다. 정적 속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제발 그만 하고 이시야마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그만해. 이시야마 씨, 이시야마 씨.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온화한 목소리. 그 온순해 보이는 남자가 4층 복도에서 자신을 찾고 있었다. 어쩌지? 이시야마는 생각했다. 이대로 5층에 계속 숨어야 하나? 그러나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기에 체념했다. 상대를 섣불리 자극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적당히 맞추어 주다가 틈을 보아 총을 빼앗자. 이런 데 있었습니까? 남자가 계단을 올라온 뒤 말했다. 무서워져서요. 이시야마는 말했다. 네? 남자가 큰 목소리로 되묻더니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시야마에게 말했다. 실례. 귀마개도 없이 총을 쐈더니 귀울림이 나서. 이시야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범인은 지금 검도장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끝장을 내려고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자가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사람을 쏘는데 거부감이 있어서. 이시야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남자의 바지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플라스틱제 붉은 카트리지를 보고서 철렁했다.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 산탄총의 탄이다. 직경이 2cm쯤 될까? 안에 무수히 많은 납탄이 들어있어서 발포되자마자 앞으로 퍼져나간다. 저런 탄이 발사된다면 몸 어디에 맞든 즉사하지 않을까 싶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남자가 카트리지를 총에 장전하면서 말했다. 이시야마 씨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야마는 목소리 떨림을 억누르며 감사를 표했다. 남자는 지금 총을 한 정밖에 갖고 있지 않다. 나머지 하나, 하이드 씨가 애용하는 총은 아래에 남겨두고 온 듯했다. 그렇다면 이시야마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다른 총을 들지 않는 한 남자는 지킬 박사인 채로 있어주지 않을까?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서로 정반대를 겨누는 두 개의 총구가 있다. 하나는 이시야마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죽이려고 한다. 조금 쉽시다. 그렇게 말한 남자가 벽 쪽에 앉았다. 나란히 앉고서 이시야마는 계단 쪽에 앉을 걸 하고 후회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달아날 수 있었는데. 남자는 이시야마의 반대쪽 벽에 총을 기댔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자문하듯 말했다. 어째서 그 남자는 행인을 쐈을까? 이시야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피에 굶주렸던 늑대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을 가차없이 잇따라. 남자의 표정에 고뇌하는 기색이 번졌다. 어쩌면
자신이 벌인 짓을 알아챈 게 아닌가 하고 이시야마는 느꼈다. 옆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남자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등과 벽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 너머로 벽에 기대어져 있는 총이 보였다. 마가 끼었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총을 쏘다니. 이시야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옷이 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른팔을 살며시 뻗어 남자의 등 뒤로 돌렸다. 괜찮다.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온 신경을 팔에 집중하여 신중히 총을 향해 뻗었다.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고 바짝 다가붙었음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금만 더. 손가락 끝이 묵직한 산탄총에 걸렸다. 단숨에 집어들면 이게 무슨 소리죠? 남자가 이시야마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시야마는 경악하고서 튕기듯이 남자에게서 몸을 뗐다. 남자가 이시야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윽고 웃었다. 깜짝 놀랐습니까? 아니요. 이시야마는 말을 우물거리다가 행운임을 알아챘다. 몸이 통째로 반응했던 바람에 자신의 꿍꿍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무슨 음악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서요. 음악이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시야마는 가슴 주머니에서 얇은 라디오를 꺼냈다. 이거군요. 전원을 여전히 켜두었던지라 이어폰에서 음성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라디오였습니까? 그렇게 말한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사건에 관해 뭐라고 언급하던가요? 네? 이시야마는 시치미를 뗐다. 예를 들어 범인상이라든가. 이시야마는 곧바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그럴 리가. 진짜예요. 아까부터 이따금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자가 처음으로 의심하듯 이시야마를 쳐다봤다. 그런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니 이시야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아까 들었던 광기가 담긴 앙칼진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남자가 웃기 시작한다면, 즉 흉포한 인격으로 전환된다면 자신은 지근거리에서 산탄을 뒤집어쓰고 살해되리라. 그렇다면 차라리 이시야마는 온몸에 힘을 줬다. 남자의 성정이 아직 온건할 때 완력으로 총을 빼앗아 버릴까? 왜 그럽니까? 남자가 천천히 물었다. 이시야마는 자신의 표정이 공격적으로 변했음을 깨달았다. 남자가 팔을 벽 쪽으로 뻗어 총을 들었다.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시야마는 이제 자신의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머리 한구석에서는 오직 이 생각만이 떠올랐다. 이대로 저 남자와 함께 있으면 언젠가 자신은 공포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설마 내가 총으로 9명을 쏜 범인이라고 믿는 건 아니겠죠? 당신은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됐습니다. 탄을 조사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 총으로 행인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그 총은 아니죠. 이시야마는 말했다.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잠시 실례할게요. 이시야마가 어디론가 걸어가자 남자가 미심쩍게 쳐다봤다. 어디 갑니까?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내가 같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시야마가 애원하는 투로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 소리로 외칠게요. 여기 계셔요. 이시야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남자가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건 공포가 빚어낸 착각이었다.
층계참에서 확인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5층에 남아 있었다. 이시야마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층에 몸을 숨겨야 가장 찾아내기 어려울지 생각했다. 1층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 2층 검도장은 출구와 가장 가깝긴 하지만 남자가 자신을 찾으러 나선다면 역시나 거길 가장 먼저 노리지 않을까? 허리를 찔러 4층에 숨는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 너무 멀어서 불안했다. 결국 몸을 감출 만한 곳은 지금 있는 3층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단에서 벗어나 실내와 수납장에 늘어서 있는 짧은 복도를 나아가 어두컴컴한 유도장에 들어갔다. 채광창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었다. 그러나 응시하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다. 다다미에 오르면 스프링이 들어간 바닥이 삐걱거린다는 걸 알기에 이시야마는 마루가 깔린 가장자리를 걸어서 우측 안쪽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갔다. 그곳은 4평쯤 되는 작은 방이었다. 한쪽 벽을 따라 봉 하나가 부착되어 있고 유도복과 띠가 옷걸이에 쭉 걸려 있었다. 기대하지 않은 절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쭉 늘어선 유도복 뒤편에 숨어서 꼿꼿이 서 있으면 얼핏 봐서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 모를 것이다. 음침한 웃음이 들렸다. 이시야마는 얼어붙었다. 광기를 머금은 앙칼진 웃음. 청각에 의지하여 거리를 짐작했다. 의외로 가까웠다. 남자가 지킬에서 하이드로 변모한 뒤 유도장 입구까지 왔다. 설마 미행을 했나 싶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아니, 그럴 리는 없다. 이곳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위에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했다. 더욱이 자신은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도 마찬가지로 발소리를 죽였다면?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된 이상 달리 도망칠 길은 없다. 이시야마는 유도복 뒤편에 들어갔다. 몸에 닿아서 유도복 몇 벌이 한들한들 흔들렸다. 손을 뻗어 흔들리지 않도록 잡으려다가 이번에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유도복 아래가 훤히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몸을 조금이라도 숙이면 서 있는 자신의 다리를 보게 되겠지. 탈의실 문 밖은 조용했다. 두 다리가 떨렸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다. 엽총을 소지한 남자는 지금 이러는 동안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알아채고서 이시야마는 숨목시계를 봤다. 형광 도료가 칠해져 희미하게 발광하는 초침이 1초씩 시간을 새겨나가고 있었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경과했다. 시간의 흐름은 예상 밖으로 느렸다. 이 작은 방의 문이 열리면 아마도 자신은 사살될 것이다. 격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방 밖에 들리지 않을까 걱정됐다. 1분이 지나고 초침이 2바퀴 돌았을 즈음에 저기 지나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2분이면 그 남자는 이 탈의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괜찮다. 당면한 위기가 떠나갔다 여기고 숨을 가냘프게 내뱉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시야마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울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어떤 단어를 인식했다. 이시야마! 이시야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이시야마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다. 아저씨가 돌아왔다. 이 학교 건물 안에 산탄총을 든 지킬과 하이드가 숨어 있음을 아저씨는 모른다. 천진할 만큼 크게 외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주저했다. 살인귀가 도사리고 있는 이 작은 방 밖으로 나가야 하나? 이시야마, 어디 있냐? 가까워졌던 목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아저씨는 유조장이 있는 3층을 통과하여 더 위로 향하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결심하고서 유도복을 밀어 헤치며 밖으로 나갔다. 탈의실 문을 연 순간 그 남자가 유도장 안에 잠복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암흑 속에서 사람의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다. 다다미를 밟으며 최단 거리로 출구로 향했다. 위층에서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이시야마, 뭐하고? 탕 하는 총성이 그 목소리를 지워버렸다. 이시야마는 엉겁결에 몸을 움츠렸다. 탕탕 요란한 폭발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뒤이어서 광기로 점철된 득이양양해하는 웃음이 울려 퍼졌다. 이시야마는 유도장을 뛰쳐나갔다. 총성은 4층에서 울렸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을 한번 멈추고서 위를 엿본 뒤 그러고는 서서히 올라갔다. 반층 위에 있는 층계참에 접어들었을 때 건물 내부는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4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귀를 기울이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젠장. 이성이 깃들어 있는 낮은 목소리. 계단실 입구에서 복도를 몰래 들여다보고서 이시야마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다. 타일 위에 피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다. 산탄을 정면으로 맞았는지 복부에서 목에 걸쳐 선혈로 물들어 있었다. 찢긴 것처럼 보이는 건 옷이 아니라 피부였다. 그 상처를 보자마자 숨이 끊어졌음을 알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이사야마의 마음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친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자신이 더 일찍 달려갔더라면 아저씨가 순순히 살해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체 옆에는 본 적 없는 총이 내던져져 있었다. 틀림없이 아저씨의 목숨을 빼앗은 흉기였다. 이시야마는 눈을 홉뜨고서 가만히 서 있는 남자를 봤다.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의 손에는 눈에 익은 산탄총이 쥐어져 있었다. 총 2정을 번갈아 보고서 이시야마는 확신했다. 지금이라면 안전하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쪽을 획 돌아다 봤다. 이시야마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2팔을 올리며 다가갔다. 남자가 들고 있던 총을 내리고서 말했다. 이시야마 씨, 어딜 갔던 겁니까? 화장실이요. 이시야마는 냉담하게 말했다. 보다시피 한 사람이 살해되었어요. 그렇게 말한 남자의 얼굴에는 비통한 기색마저 서려 있었다. 이시야마는 발치로 눈길을 돌렸지만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남자가 말을 계속했다. 총성이 들려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 안 납니까? 이시야마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아까 말했죠. 제 상사가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그게 이 사람이군요. 이시야마는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서 바닥 위에 떨어진 산탄총을 집어들었다. 그 총은 그 남자 겁니다. 남자가 설명했다. 모든 탄을 다 쏘고서 버리고 갔습니다. 탄을 다 썼다고요? 이시야마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시야마 씨는 몰랐습니까? 그 남자 총을 2정 갖고 있어요. 2정이라고요? 이시야마는 되뇌고서 남자가 든 엽총을 힐끗 쳐다봤다. 남자가 손을 뻗었다. 잠깐만 빌려줘요. 탄을 보충해 두죠. 이시야마는 상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쳐다봤다. 이 총을 건네준다면 상대는 피해 굶주린 하이드로 변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고쳐 생각했다. 이시야마는 미소를 머금고서 총을 건넸다. 그것을 받아든 남자는 총신 아래에 달린 손잡이를 펌프질을 하듯이 움직여
잔탄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서 붉은 카트리지를 하나만 꺼내 장전했다. 이제 수중에는 한 발밖에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펌프 부분을 앞뒤로 움직였다. 이제 저 산탄총은 탄을 발사할 수 있겠지. 그 과정을 지켜본 뒤 이시야마는 재빨리 팔을 뻗어 총을 낚아챘다.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다가 총구가 자신에게로 향하자 낯빛이 바뀌었다. 무슨 짓이야? 네 총도 이리로 넘겨. 무슨 소리야? 남자가 중얼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꼼짝 마. 이시야마는 남자를 견제했다. 이미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어두었다. 아래로 내려간 남자의 총구가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곧바로 발포하겠노라 각오를 굳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나? 그래, 사람들을 죽인 범인은 또 하나의 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냐. 이 지킬과 하이드 같으니. 아냐, 범인은... 남자가 우물거렸다. 바닥을 향하는 총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시야마를 쳐다보는 남자의 두 눈에 흉악한 빛이 삽시간에 깃들어갔다. 날 죽일 셈이냐? 이시야마는 토악질이 날 만큼 긴장했다. 이제 곧 녀석이 나타난다. 앙칼진 목소리로 음침하게 웃는 피에 굶주린 살인귀가.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남자가 총구를 서서히 들었다. 그 직후에 이시야마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기세로 뒤로 튕겨졌다. 탄을 발사한 산탄총의 반동은 엄청났다. 굉음이 귀청을 찢은 뒤 수많은 산탄이 가슴에 퍼부어진 남자가 뒤로 세차게 넘어졌다. 이시야마는 심한 귀울림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뒤로 떨어뜨린 총을 다시 집어들 여유도 없었다. 거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한동안 떠오르지 않았다. 악몽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처럼 불편한 부유감이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흥분이 가라앉자 자신이 지금 뭘 했는지 알았다. 사람을 쏘아 죽였다. 그래, 나는 산탄총을 발사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죄책감이 가슴을 쑤셨지만 그것은 일말일 뿐이었다. 아저씨의 원수를 갚은 거라고 이시야마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더욱이 자신이 쏘지 않았다면 되레 살해됐겠지. 정당방위다. 총을 발사했을 때 느꼈던 감촉이 손목 통증과 함께 아직 남아있었다. 지근거리에서 산탄세리를 맞고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던 남자의 모습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이시야마는 자신이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총격을 당했음을 알았을 때 마음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은 감각. 분출되는 야만스러운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청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소리 없는 세계 속에서 이시야마는 눈을 감고 쓰러져 있는 남자를 시야에서 지웠다. 저 남자를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흉악한 일면을 품고 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존재조차 알 수 없는 하이드 씨가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저 웃음이다. 지금도 자신의 내면에서 남자를 쏴서 죽였던 또 다른 자신이 웃고 있었다. 음침하고 앙칼진 웃음이 계속 들리자 자신의 의식이 통째로 빼앗길까봐 이시야마는 두려웠다. 그러고는 문득 미간을 찡그렸다. 창밖, 먼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새 귓속에서 잔향이 사라졌다. 귀울림이 가라앉았다.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정상으로 되돌아온 청각이 앙칼진 웃음을 포착했다. 대체 누가 웃고 있는 거지? 불현듯 알아챘다. 남자는 죽지 않았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시야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쓰러져 있는 남자를 쳐다봤다. 가슴 전체에 퍼져있는 혈흔, 감기지 않은 흐리멍덩한 눈, 미동조차 하지 않은 팔다리. 시체를 쳐다보는 동안에도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시야마는 고개를 서서히 돌려 웃음이 들리는 뒤쪽을 돌아봤다. 복도 끝에 있는 미술실 문이 느닷없이 열리더니 본 적도 없는 젊은 남자가 뛰쳐나왔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웃으며 산탄총으로 겨누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절규하며 뛰기 시작했다. 후방에서 폭발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귀 바로 옆 공기가 찢기고 순식간에 앞에 있는 벽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렸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계단실 입구로 뛰쳐나갔을 때 귓속에서 사람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나? 내가 아니야. 범인은 이시야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4층에서 층계참으로, 그리고 3층으로. 고통이 온몸을 엄습하자 동시에 공포에 빠져들었던 의식이 조금 또렷해졌다. 1층에 내려가도 도망칠 길은 없다. 뒤얽힌 다리를 필사적으로 돌려 유도장으로 뛰어들었다. 아까 몸을 숨겼던 탈의실, 그곳 말고는 숨을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장 안을 일직선으로 가로지른 뒤 안쪽 문을 열었다. 일단 바닥에 엎드려 벽에 나란히 걸려있는 유도복 뒤로 들어갔다. 이대로 일어서서 몸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팔을 뻗어서 주우려고 할 차에 탈의실 문이 바깥쪽에서 열렸다. 이시야마는 얼어붙었다. 뭉개진 웃음이 들려왔다. 산탄총을 든 살인귀가 탈의실 안을 엿보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 이어폰에서 음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음을 알아챘다. 이대로는 들킨다. 이시야마는 집어넣으려다가 만 팔을 다시금 뻗어 손가락 끝으로 이어폰을 집었다. 그대로 서서히 라디오와 함께 끌어당겼다. 바닥을 밟는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당황하지 마. 천천히. 시야 구석에 남자의 발이 획 들어오더니 스니커즈 끝으로 떨어져 있던 라디오를 찾다. 이어폰이 빠지더니 뜬금없이 밝은 음악이 탈의실에 울렸다. 이시야마는 숨을 삼켰다. 곧바로 머리 위에서 총성이 울렸다. 유도복 여러 벌이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휘날렸다. 이시야마는 비명을 내지르며 몸을 굴려서 남자의 발치로 나갔다. 눈을 치뜨니 초연히 스멀스멀 피오르는 총구가 자신의 코 앞을 겨누고 있었다. 달콤한 향이 풍기는 그 총신을 이시야마는 무아지경으로 붙잡았다.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힘으로 산탄총 총신을 그의 얼굴 쪽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이시야마는 죽을 똥 살똥 저항했지만 두 팔로 총을 쥐고 있는 남자의 힘이 웃돌았다. 남자가 이시야마의 눈앞에 총구를 들이대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탕 하는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가벼운 금속이 튕기는 엉성한 소리만 났다. 남자가 뒤로 펄쩍 물러나더니 황급히 빈 탄창에 카트리지를 장전하기 시작했다. 주저앉아 있던 이시야마는 팔다리를 불이 나게 놀려서 그곳에서 뛰쳐나갔다. 4층이다. 4층으로 가.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1층 문을 열었던 열쇠가 아저씨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더욱이 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복도에는 자신이 쏴서 죽였던 남자의 엽총이 탄이 든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철컥 하는 펌프 액션 소리를 듣고
이시야마의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탈의실에 남아있는 남자가 장전을 마쳤다.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말 그대로 난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시야마는 유도장을 뛰쳐나갔다. 방금 밟았던 나무 발판이 탄에 맞은 충격으로 터져버렸다. 복도 창문이 산산이 깨졌다. 이리로 날아든 산탄 몇 발이 이시야마의 팔을 스쳤지만 치명상을 입히진 않았다. 이시야마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4층 복도로 뛰어들었다. 발사가 가능한 또 하나의 총이 쓰러져 있는 남자의 손 부근에 떨어져 있다. 그것을 주워서 들었더니 3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저씨의 옷을 뒤져서 열쇠를 찾아야만 했지만 이제 그럴 겨를은 없었다. 남자가 바로 근처까지 쫓아왔다. 놈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시야마는 총을 들고서 복도 안쪽 미술실로 뛰어들었다. 창가에 늘어서 있는 책상 뒤로 돌아 들어간 뒤 그것을 총 좌로 삼고서 산탄총으로 입구를 겨눴다. 그 웃음소리가 다가왔다. 이시야마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문을 향해 조준했다. 그러고는 발사 반동을 떠올리고는 개머리판을 우측 어깨에 단단히 붙였다. 사람 실루엣이 열려있는 문 틈새로 쓱 들어왔다. 이미 이시야마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총구를 일직선으로 들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과 함께 탈구될 것 같은 충격이 어깨에 파고들더니 남자의 바로 옆에 있던 석고상이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 그러나 남자는 겁을 먹은 기색 없이 냅다 달려들면서 총을 허리춤에 붙이고서 겨냥했다. 이시야마는 두 번째 탄을 쐈다. 신기하게도 명중했다는 감촉이 느껴졌다. 튀어올랐던 총구를 원래대로 되돌렸더니 남자가 교실 가운데에서 허물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귀울림이 극심하여 청각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시야마는 한동안 총으로 겨눈 채 상황을 살폈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아직도 산탄총을 쥐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건 명백했다. 이따금 팔다리가 부르르 떨렸다. 일어설 기미는 없었다. 귀가 트이기를 기다렸다가 이시야마는 책상 뒤에서 나왔다. 언제든 발포할 수 있도록 여전히 총으로 겨누고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니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 아파. 이시야마는 미간을 찡그리고서 발치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를 내려다봤다. 잔혹한 웃음은 자취를 감췄고 고통에 겨워 심약한 듯 보이는 하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신음을 흘리며 남자는 말했다. 그러고는 이시야마에게 시선을 돌리고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은 누구? 이시야마는 아연실색했다. 사람이 완전히 딴판으로 바뀐 듯했다. 역시나 이 남자가 진짜 지킬과 하이드였다. 이시야마는 총구를 겨눈 채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해도 될까? 만약에 남자가 정말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대로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부를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이시야마는 황급히 생각을 떨쳐냈다. 나는 이 남자를 쫓아 학교 건물에 들어왔던 다른 남자를 쏴서 죽이고 말았다. 경찰을 부른다면 체포된다. 그렇다면 이시야마의 머릿속에서 스스로도 모골이 송연해질 만한 계책이 떠올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남자를 사살하고서 죄를 뒤집어 씌우자. 이 남자가 아저씨와 또 다른 남자 하나를 살해했고 나는 정당방위로 범인을 죽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경찰은 이미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다. 이 남자가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정해 주겠지. 논리가 말끔하게 통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짓을 해도 되느냐는 물음이 이시야마의 머릿속 한편에 떠올랐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속삭이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있었다.
앙칼진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의 웃음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목소리인가. 숨을 삼키고서 시선을 돌리니 쓰러져 있던 남자의 얼굴이 잔인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시야마는 뒤로 펄쩍 물러나 남자의 머리통에 총구를 겨누고서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미술실 입구로 달려갔던 두 제복 경찰관은 막 발사한 권총을 내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발포를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다면 무차별 살상 사건은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었겠지. 순찰 중에 총성을 듣고서 곧바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오길 잘했다. 중령 경찰관이 권총을 홀스터에 되돌린 뒤 고통에 겨워 신음을 지르는 남자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십니까? 어깨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대답했다. 젊은 경찰관은 탄환 두 발을 맞고서 쓰러진 살인마 곁으로 다가갔다.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이 뛰는지 확인했지만 이미 죽었다. 무전기를 통해 범인을 사살했다고 보고하려다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목격 증언과 다르다. 사살된 범인은 어째서 교화빌딩 메인터넌스라는 상호가 수놓인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는 거지? 설마 5인 사살인가? 경찰관이 경악했을 때 등 뒤에서 음침한 웃음이 들려왔다. 뒤로 돈 경찰관은 봤다. 자신들이 방금 구해준 남자가 팔을 뻗어 동료의 홀스터에서 권총을 뽑는 모습을. 연이어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경찰관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득이양양하게 웃는 앙칼진 웃음소리를 들었다.